안녕하세요. 수수구마의 수입니다. 최근에 저희 구마양이 UI UX 디자인 공부를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붓캠프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과제와 지금 학교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하루하루 정말 굉장히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비디오를 한번 혼자 찍어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구마양이 새로운 공부와 도전을 시작하면서 저는 직업에 대한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게 되었는데요. 누구에게나 직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잖아요. 작은 의미로도 한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기도 하고요. 또 큰 의미로는 직업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된다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캐나다에 대한 이민을 생각하실 때 한국과는 다른 가족 중심적인 사회, 그 다음에 차별이 없는 근무 여건과 또 야근 없이 내가 디자인하는 워라밸이 가능한 그런 막연한 생각에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저 또한 예전에는 그런 아이 중에 한 명이었고요. 이런 캐나다에 대한 이미지는 맞는 부분이 있고 사실상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민을 와서 직업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 점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주권의 의미입니다. 누구에게는 영주권이 굉장히 어렵고요. 또 누구에게는 영주권이 굉장히 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두에게 필요한 캐나다에서 머물 수 있는 권리예요. 사실상 본인의 능력, 상황, 여건에 따라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르게 선택되는데요. 그 때문에 캐나다 초기의 삶이 어떻게 결정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능력에 맞게 일선에 바로 뛰어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본인의 전공이나 한국에서의 경력을 살려 취직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학업을 선택하여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영주권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민 초기의 목표를 너무 영주권에만 방점을 찍고 살면은 영주권을 딴 후에 찾아오는 엄청난 공허함이나 본인 선택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는 순간 굉장히 심하게 무너지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 때문에 우울증을 겪는 분들도 한둘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영주권을 받아도 내 일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요. 그 후의 삶에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면에 그 후에 찾아오는 공허함 때문에 목표를 잃은 사람 마냥 정신적으로 헤매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따는 이민 초기부터 영주권을 받은 후의 삶도 같이 준비하고 계획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영주권을 받을 때 수단으로 사용했던 직업이 내 평생의 직업이 된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듯이 영주권을 딴 후에 내 삶에 이 직업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고민과 그 다음에 그 후의 계획을 잘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 사이의 간극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실 때 지긋지긋한 경쟁 구조에 있는 한국이 너무 싫다고 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간다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캐나다는 한국과 같은 경쟁은 없을지 몰라도 사실상 한국보다도 더한 경쟁 사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실상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며 언어적, 문화적인 장벽을 가지고 나의 스스로의 능력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한국보다도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과 같이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거나 사회적으로 고무된 통념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조금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캐나다에서의 이민, 새 출발은 기브 앤 테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포기하는 게 있으니 내가 얻는 게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하냐, 내가 잘하는 걸 해야 하냐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무조건 내가 잘하는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 전부터 언어와 문화의 페널티를 가지고 있고요. 똑같은 출발점에서 출발하더라도 가는 속력이 다르고 또 투자해야 되는 노력의 차이가 있는 만큼
저는 그걸 기술로 커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유학 초기에 학과를 선택할 때 상경 계열로는 도저히 성공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언어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유별나게 영어를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전 기술을 습득하기로 결정했고요. 그리고 그 기술로 나의 약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조금 커버하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영어를 정말 좋아하고 남들과 대화하는 게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쪽 길로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길이나 방법은 있으니까 말이죠.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고 싶으면 그 선택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바로 다음 주제는 내가 삶에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는 돈이 가장 큰 가치여서 금전적인 여유를 만드는 게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보람있고 성취 있는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테스트하고 성취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우선순위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학문적인 성취나 혹은 대화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처럼 개개인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우선순위가 다른 만큼 그 잣대를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고 그 우선순위가 내가 하려는 직업의 삶에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개발자라는 직군을 선택했을 때 저는 성취, 돈, 배움, 보람을 저의 가치로 우선순위를 매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10년차 개발자가 되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평균적인 10년차 개발자의 모습을 조사해 보았었어요. 새로운 개발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성취는 매일매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 당시에 제가 조사했을 때 10년차 개발자의 연봉이 캐나다 달러로 한 15만 불 정도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평균적인 숫자를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헛된 기대나 혹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검색이나 그런 기대기보다는 내가 아마도 10년 후에는 그 평균이 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연봉이면은 충분히 만족을 할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직업의 특성상 매일매일 어떤 타입의 배움이 있거든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아키텍처를 본다거나 새로운 시스템 디자인을 확인한다거나 그래서 배움도 이 직업에는 어느 정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금전적인 여유가 조금은 생기다 보니 그 금전적인 여유를 통해서 남들을 돕거나 나눔을 하면서 충분한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고려해 볼 요소는 가족인데요. 누구나 이민을 생각할 때 잘 알고는 있지만 크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의 모든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캐나다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캐나다에 올 때도 제가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해서 금전적인 여유를 만든 후에 1년에 한 2번 정도는 부모님과 동생을 만나러 꼭 한국에 가겠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사실상 금전적인 여유가 생겨도 1년에 2번 한국을 방문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요. 금전적인 문제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여기에서 삶이 있기 때문에 오래 자리를 비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 최근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가족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되었었는데요. 제가 집에서는 장남이고 동생이 하나 있는데 제가 멀리 살고 있기에 부모님을 자주 찾아뵐 수 없고 또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줄 수 없는 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제 동생이 그 역할을 저 대신 해주고 있어서 더욱더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주제를 꺼낸 것은 어쩌면 이민자들에게는 필연적인 고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전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개발자라는 직군이 저의 가족이라는 카테고리에서 굉장히 잘 선택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작년에 한국에 한 5개월 정도 머물면서 해야 할 일도 처리하고 부모님과도 시간을 보내고 동생과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직업군인 개발자는 재택근무가 굉장히 유용한 직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제가 성과만 내면은 어디서 일하는지는 굳이 관여하지 않는 아량이 있어서 가능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뭔가 나중에 가족을 챙기거나 그래야 하는 책임이 있으신 분이라면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으로는 본인의 전공과 경력을 살려서 이제 캐나다에서 혹은 약간 이민을 할 때 같은 직업으로 취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최근에 개발자에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렸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메일을 주셨었어요. 대부분 연락 주신 분들은 한국에서 경력이 조금 있으시고 이제 캐나다로의 해외 취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었는데요. 그 중에는 준비를 지금 1년 넘게 하고 계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분과 대화를 할 때 제가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캐나다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금 다르게 인터뷰 프로세스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첫 번째로 한국과 캐나다에서 레주메를 쓰는 방법이 굉장히 다르다고 느꼈어요. 한국에서는 서술형으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최대한 많은 내용을 레주메에 담아내야 된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사실상 여기 북미 캐나다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써야 하거든요. 최대한 간결하게 한 장 내외로 모든 자기의 스킬과 역량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북미 지역은 인터뷰를 하는 방식이 조금은 더 대화를 하듯이 하는데요. 면접관이 질문을 하면 면접자가 대답을 하고 또 면접자가 면접관에게도 질문을 하고 이렇게 two-way communication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많은 회사들이 one-way communication, 즉 면접관이 질문을 하고 면접자가 대답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상 많은 한국 분들이 이게 굉장히 잘 안 되세요. 제가 지금 말한 건 개발자 직군에 한해서 말한 거지만 분명히 자기 직군에 맞는 그런 인터뷰 프로세스나 한국과는 조금 다른 준비 과정을 요즘에 유튜브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여러 가지 비디오를 보면서 충분히 그 과정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해를 베이스로다가 맞게 준비를 해야지 조금 더 빨리 취직이 되겠죠? 자, 제가 20대로 돌아가서 다시 이민을 하고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면 꼭 고려를 해 보아야 할 부분들을, 요소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요즘 20대 혹은 나이와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이직을 고민하시고 혹은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도 더 유익한 비디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